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삼김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한규입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남입니다. 네. 좀 전에 돌멩이란 노래 어떻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김영남 의원하고 막 수다 떨다가 네. 노래를 못 들어버렸네.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마시타 밴드인데 제가 네. 미시타 밴드라고 그래요. 아, 그 얘기를 하려고 꺼냈습니다. 네. 제가 잘 틀려요 하나씩. 아유, 네. 명절들은 다 잘 보내셨죠? 아, 좀 더웠죠. 이렇게 그- 더운 추석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뭐 다른 걸로도 좀 덥지 않았어요? 화제의 화끈합니다. 중심에 대해서. 아주 날씨는 뜨겁고 민심은 싸늘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추석 민심 어떻던가요? 키워드로 추웠어. 추웠다. 네. 동사로. 네, 날씨는 뜨거웠는데, 뭐 때문에 주로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 지역 이제 동대문 음. 갑뿐만 아니라 과거에 활동했던 이제 포천, 연천, 가평 뭐 다 전화 좀 어르신들한테 하거든요, 늘. 네. 근데 이제 다들 뭐 그분들이야 우리 국민의힘 강력한 지지층이고 그런데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게 그 실감이 좀 됐어요. 다들 걱정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뭐 내후년 선거도 그렇고 이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돼야 이제 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대통령의 통치의 성공 여부는 정권 재창출 여부입니다. 그게 사실 가장 정확한 종합 평가인데 그거를 다들 염려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들어본 추석 민심 어땠어요? 키워드? 문장? 살려달라. 살려달라. 뭐 첫 번째는 내수부진. 저는 지역구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돈도 안 쓰고 전반적으로 수출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수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데고 내수가 안 좋다라는 게 분명히 상인들이 불만이 많고요. 두 번째는 뭐 의료 대란이죠. 제주도는 특히 뭐 상급종합병원도 하나도 없는 데라서 명절에 아프면 비행기 타고 뭐 소위 저희 표현으로 육지병원에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무척 뜨거웠죠. 제주도는 34도까지 올라갔는데 제주도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많아서 제가 동네마다 체육대회를 다니는데 평소에 체육대회를 다니면 가끔은 싸우지 말라 내지는 왜 그러냐 너네는 뭐 잘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불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여하튼 이제 나다니시지 않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혁신당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조금 당황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당황?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나와서 좋은 소리 듣기가 어려운데 왜 자꾸 나오냐. 네. 그 상황을 그리고 그게 왜 대통령실에서 제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좀 말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도통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와서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데 자꾸 등장을 하고 등장할 때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저러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당은 아무래도 이제 민심의 바다에 떠 있다고들 하니까 민심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에다가 좀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좀 전달을 안 해요? 그 전달하는 분들이 뭐 있긴 있겠죠. 저도 뭐 과거에 그 용산에서 연락이 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요새 이제 전화가 안 오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요. 그 뭐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저는 그 대통령과 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본인들의 태도와 생각이라고 봅니다. 조언도 한계가 좀 있어요. 조언을 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 한다라는 게 좋은 것 같고 대범해 보이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민심이기도 하고요. 모든 뭐 여론조사 통계가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때는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낮으면은 어떤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밀어붙여도 그 효과가 없고 그 반감을 일으키고 결국 이제 정치가 과정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게 지지율이 낮을 때는 뭘 해도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입법 폭주라 그러죠. 이런 거에 밀려 있는데 이런 때 결국 그 용산이 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래야 입법부인 국회를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럼요. 지금 협치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난감해요. 근데 당 출신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 비서실장으로 가 있고 네. 또 정무수석도 국회의원 했던 분이고 재선하셨던 분이던가요? 예. 그러면 이게 당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어떤 선택, 행위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좀 이런 평가를 하기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과거보다요. 네. 글쎄요. 뭐 소통을 하시는 분들하고만 하는 건지 뭐 소통 글쎄요. 좀 답답한데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 좀 쓴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활발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국회 출신이 대통령실에 가면 국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보다 대통령실에 가는 순간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권력기관의 주요 멤버라는 의식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회나 다른 정부 어떠한 기관도 자신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기관으로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아무리 여러 번 했더라도 오히려 국회에 있을 때는 그 300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국회의원들 300명이 내 입을 쳐다봐야 되는 거라고 인식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점점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게 일희일비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물론 일희일비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겠죠.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지지율에 크게 상관 않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옛날에 왕정 국가에서도 그렇게 못했어요. 네. 왕이 다스릴 때도 민심에 항상 신경 썼던 거잖아요. 사실은 왕정 국가는 핏줄의 정통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끔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심을 살피고 이게 너무 안 좋다 싶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세우고 누가 됐던 대신 책임자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쳐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건데 선거로 뽑힌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에 일희일비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그 상임위 같은 데 가고 네. 여야원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럼 그 비공식 자리에서는 좀 속내도 얘기하잖아요. 네, 아유, 그렇죠. 힘들어 죽겠다. 네. 어때요? 문제가 대통령실이 또 그립감은 좀 셉니다. 그래요? 네, 현재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장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쭉 이렇게 설득하고 내가 대통령실 뭐 하고 얘기를 해볼게라고 하는데 얘기를 못 해요. 여당 의원들이. 그다음에 방침 자체가 법안 통과나 예산 심의 뭐 이제 들어갈 텐데 딱 대통령실하고 기재부가 딱 정한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오히려 여당이 대통령실에다가 강하게 압박해서 지금 민심이 이렇다. 뭐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또 그렇게 고개 숙이지 않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여당 얘기라도 들으면 좀 상황이 나아질 텐데 여당 의원들 자체가 불만인 거죠. 우리가 여당인데 우리 얘기도 안 듣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 정무장관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 신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잘하면 되는데 정무수석이 당에 찾아와요. 지도부한테 무슨 부탁을 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협상 카드가 전혀 없어요. 부탁만 하고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라는 뭔가 반대급부가 와야 저희도 협상이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왔다는 그냥 기록만 만들어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용산에 강하게 얘기할 사람들이 지난번에 다 떨어졌어요. 김용호 포함해서 김영선 전 의원님. 아니면 그 당을 나오거나. 근데 이제 우리 당은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튼 용산하고는 더 이제 밀도 있는. 근데 그 대화가 한동훈 필요하죠.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한 거 보면 네. 민심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워딩만 보면 이런 그럼- 얘기도 있잖아요.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 이건 안다는 얘기잖아요. 알죠, 확실히 알고 네. 그 한동훈 대표가 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고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정치의 본령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뭐 저한테도 했고요. 그래서 방향은 뭐 확실히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유난 갈등이다 뭐다 또 식사 뭐 이런 약속 막 그 보류되고 뭐 이제 24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상당히 좀 외로웠을 겁니다. 여러 뭐 이유가 외롭게 하지 있었겠지만 말고 힘들게 해라. 외롭게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식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 막 이랬는데 어쨌거나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제 일종의 뭐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입장이 달랐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입장 다른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인데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풀려는 노력을 하고 그거를 엄청나게 해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24일 날 만나면 좀 달라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의 그런 논지로 면전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당 대표들 뭐 되면 해야 될 상황인 건 해야죠. 맞는데 예. 하면 그 저녁 자리가 일찍 파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뭐 밥 먹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민심은 전달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의료 대란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매달리잖아요. 의료계 쪽에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여당과 정부의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제일 여정 시급해. 협의체 먼저 구성을 해서 일단 여당 안과 정부 안이 단일안이 나와야죠. 여당 따로 지금 정부 안 따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둘도 의견의 합치를 못 이루면서 어떻게 야당과 의료계까지 들어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만찬에서 여당과 정부 안이라도 어떻게 합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일단은 성공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글쎄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두 분이 만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지도부 다 같이 만나고 대통령실에서도 실장하고 뭐 주요 수석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무슨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어요. 사실 최근에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할 때 한동훈 장관이 가서 환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 모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시기 전에 그 주변에서 잠깐 차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있죠. 예, 공간이 예,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두 분이 만나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비행기 타러 가는 데서 그 앞에서 그냥 애매한 표정으로 둘이 사진 찍으신 요것만 지금 공개됐는데 애매한 표정. 예, 만나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24일 날 만나는 건 저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만나기로 한 다음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실 지금 취소하고 싶어서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24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안 할 수도 있다. 글쎄 또 출소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출국할 때 보니까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악수라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눈길도 한번 안 주던데요. 그쪽에. 아, 역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네. 용산도 여론조사 하죠. 독자적으로 하죠. 예전에는 다 했죠. 네, 그거 지금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예. 하겠죠. 예, 그 민심 청취를 하고 늘 그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요건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뉴스 보다가 김채환이라는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동의가 되는지 한번 네. 판단해 보세요. 국민은 때때로 옳지 않았던 적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다. 네. 역사의 큰 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찮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해프닝에 불과하다. 뭐가? 세상병 특검과 디올 파우치 사건이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공직자가 현직이죠. 그렇죠. 그 유튜브로 현직 유명하신 자체. 분 아닙니까? 제부터 말씀드리면 저 이거 기사 보고 되게 당황해서 좀 화가 MBC에서 나던데. 단독 보도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SNS에다가 개발원장님 당신은 항상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김한규 의원이 그렇게도 독서를 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개발원장인데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유튜브 원래 보수 유튜브를 하신 분이잖아요. 저희는 극우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이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적절한데 뭐 하나하나 사건들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치부하고 그냥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수 지지층한테. 정말 민심하고 동떨어진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정무 감각이 없는 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대통령 임명을 하셨으면 대통령 자체가 인선에 큰 실수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나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인사 난맥상 중에 한 예죠. 사실은 지금 인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측면이 많은데 그 예 중에 늘 그 들 수 있는 예가 바로 그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지를 보면 국민이 틀려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지금 국민이 틀린 거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그런 인사들이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게 붕괴의 가속화 작용을 하겠죠. 국민의 뜻은 사실은 뭐 공직자가 옳다 그러다 판단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위기의식이 없다.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총선에서 정말 대패했잖아요. 네. 그렇게 처음부터 불리한 선거 여건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비대위원장을 또 끌어내리려고 했었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사안 가지고 이제 사과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종섭도 호주 대사 문제가 있었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잘하고 그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선거에서 패한다고 하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게 돼야 힘이 있을 때 사실 협치도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이제 완전히 그 국회에서 숫자적으로 완전히 밀려버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정치의 중요성, 선거의 중요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너무 그냥 될 대로 되라식으로 해버리면
통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맞습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이제 세일즈 외교하시고 그런 거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좋게 평가합니다만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그 협치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말 어렵고 그 선거가 선거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쭉 그동안에 축적된 그 통치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당 대표하고 당 지도부하고 정말 한번 식사, 밥 한번 먹어준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날 정말 허리띠 풀고 현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당 지도부하고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얘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만나시면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그냥 뭐 특검과 최상병 특검과 디올 파우치는 뭐 그저 하찮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해프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라져야 될 사람은 인재개발원장 이분인 것 같거든요. 아니, 한동훈 대표 자체가 최상병 특검과 이 파우치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얘기를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여당 자체가 이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발언을 어디에 했냐면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에서 했어요. 아니, 어떻게 공식 기관의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공실 감찰 대상인데 사실. 한동훈 이렇게 대표가 대통령께 이제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갖고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공화국 어렵네. 때도 저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또 이런 일이 터지냐 싶은 일이 또 생겼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 공천 개입 의혹에. 정말 이건 그만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여태까지 저는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그분 아세요? 저는 전혀 처음 몰라요. 들어보던데. 저도 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취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막 녹취를 내놓고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여태까지 나온 거는 본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뭐 여러 가지 SNS 이런 문자 주고 받았다 그런 정도고 통화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그 녹취록이나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게 이제 공개가 아직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좋지는 않죠. 정말 좋지는 않은데 이건 뭐 아직까지는 진실 게임 양상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김영남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더 질문이 많이 할 있는데 거예요 개혁신당이 이번에. 있는데 중간 광고 듣고 네. 가겠습니다. 광고 중요하죠. 김영남 부장님 이게 개혁신당이 지금 개입돼 있는 거잖아요. 깊숙이. 개입이라기보단 아니 일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진 거고. 아니 갈래를 좀 트면 예. 2022년에 있었던 보궐선거 때는 지금 이제 국힘 얘기고 예. 그죠? 그때는 이준석 그 대표였죠. 당대표. 대표 시절이었고 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갈래는 이번 총선 관련해서 1월달에 무슨 일이 칠불사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2월 29일입니다. 2월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2월 18일 날 그 김영선 의원 쪽이 알았던 거죠. 창원에서는 공천이 안 된다. 그 당시 창원 국회의원이었고 예, 네.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이 안 되고 컷오프 발표가 곧 날 거다. 그래서 김해 갑으로 옮겨가는 그 선언을 지역구로 옮기겠다는 선언을 부랴부랴 했고, 근데 기백 갑에서도 여의치 않았던 거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김해 갑에서의 경선 후보로 못 들어가는 컷오프 되는 발표는 나기 전이었는데 이미 안 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혁신당 쪽에 연락이 와서 2월 29일 지리산 자락에 있는 칠불사라는 절에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얘기를 주고받고,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는 아니고 제가 직접 본 거는
그 다음 날인 3월 1일 오후에 서울 종로에서 당시 그 금태섭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모인 자리에서 그 의제를 갖고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지금 지역구를 옮겨갔는데도 거기서도 안 되게 생겨서 자신의 그 뭐 공천 관련한 대통령의 영부인의 개입 사실과 관련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국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입당하겠다고 한다. 단 개혁신당에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뭐 1번을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갖고 회의를 한 거고 네.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건 안 된다. 비례대표 1번을 대가로 해서 무슨 폭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폭로 기자회견은 얼마든지 좋지만 비례대표 1번을 김영선 의원이 받는 순간에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로 중론이 모아진 거죠. 1번은 안 된다였어요? 아니면 비례대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1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1번은 안 된다. 그리고 뭐 3번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5번 비례대표 선순위는 안 된다. 선순위는 안 된다. 선순위는 앞번호는 안 된다. 뭐 근데 그 뒷번호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마 김영선 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10번 바깥쪽 번호나 뭐 1번이나 3번이 아닌 그 뒷번호는 받을 생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뒷번호는 뭐 논의 대상도 아니었죠. 네. 이런 뉴스를 들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치권의 공천이라는 게 저렇게 이루어지나? 여기 이 당에 국회의원 하다가 뭔가 뜻대로 안 되니까 야, 나 이거 해줄 테니까 빌어주라. 이건 거의 뭐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일종의 딜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 김영선 의원이 여당의 5선 의원인 당시 5선이었죠. 당시 네. 5선 현역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폭로하겠다는 내용도 뭐 별다른 게 아니 뭐 하찮은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야말로 이른바 국정 개입 아니면 공천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 그거를 그냥 그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5선 현역 의원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뭐 요구 사항이 있으니 이거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못 들은 거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하여튼 회의 결과 그건 어렵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뭐, 국정농단 무슨 뭐라고 표현하던데? 공천 개입에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때 김영선 의원님이 당선됐는데 제가 그 뭐 입사 동기이기 때문에 같은 날 제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전국에 7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김영선 의원님이 고향에서 국회의원하고 비례 2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창원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분이 됐지? 그때부터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관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상현 의원도 당시에 무슨 부탁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김영선 의원이 경남의 최초 여성이기 때문에 공천했다. 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당시에 그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달라라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논거 그대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김영선 의원 공천을 했다는 건 분명히 2022년 6월 1일부터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거의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무서운 게 바로 어제 뉴스에 이 명태균하고 김영선 간의 돈거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런 글쎄,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이라는 분이 보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건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공식적으로 선거 비용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데 검찰이 이거를 마치 검은 돈이 오간 것처럼 수사를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도 분명히 뭔가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크게 분노하셔서 이 수사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의 컨설팅 업체, 선거 여론조사 업체 이런 데들이 이 공식적으로 컨설팅 비용이나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채 실제로는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인맥을 동원해서 정치지망생이나 후보자들의 공천을 돕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관행 같은 게 있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호 의원님,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공천과 관련돼서 연결돼 있으니까 그 줄기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뭐 공당원 공천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핵심은 개입하면 안 되는 사람이 개입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여사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입의 지금 어떤 실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디 또 언론 뉴스 보면은 나는 힘이 없고 경선을 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그거는 뭐 가능하죠.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거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건 이제 금년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공천 시즌에 또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어떤 정치 어떤 브로커라 그럴까?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공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 대화가 오가고 만약에 이랬다면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좀, 그거 자체가 뭐 위법 불법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거라고 보고요. 늘 선거 때면은 이제 여러 또 공천을 바라는 후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들을 많이들 해왔죠. 그거는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그게 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식의 어떤 공천 개입 형태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저는 그 텔레그램이든지 통화든지 정말 그런 게 확실하게 있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었는지는 지금 전혀 밝혀지지는 않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이제 주장. 근데 정치권에는 그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것만 보고는 이렇게 저걸 아니죠. 못하겠어요. 그 김용남 의원님이 직접 보시진 않았겠지만 네. 분명히 7불사에서 개혁신당 분들은 김영선 의원님이 보여준 텔레그램 문자를 그거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 저 하나 그걸 얘기를 한 건, 밝혀주시죠. 개혁신당에서 지금 오늘 가서. 2024년 올해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미수 아닙니까? 이거는 미수. 시도는 분명히 했고 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그거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 창원 갑의 경선에 붙여지지 못했을 뿐이지, 이 아니. 원래 준비하던 지역구에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정보도 미리 입수했고, 그것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사님을 통해서 입수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창원으로 얘기죠. 넘기라는, 창원시 갑으로 가자는 것도 김해갑. 사실 김해갑. 김해갑이죠. 김해갑으로 가자는 것도 그런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 이 김건희 여사 쪽하고 논의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돼 있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이건 김해갑의 공천까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니, 이거는 미수 아닌가, 아니, 이런 생각이 미수라는 듭니다. 거는 김영선 의원을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잘못됐으면 그건 미수고, 그거는 정말 엄청난 공천 개입이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죠. 사실이라면. 팩트가 그렇다면. 근데 근데 명태균이나 뭐 김영선 후보 쪽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게 많이 거절됐다. 그거는 명태균 쪽에서는 미수지만은 그건 김건희 여사의 뭐 탈법 개입은 불법, 아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금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지금 이미 공개가 된 녹취 파일,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5선으로 당선되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당시 후보의 캠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게
2022년 5월 9일 오전입니다. 오전인데 거기서 됐다. 그러니까 김영선 후보가 공천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사하고 뭐 여사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윤핵관 실세 Y와 K가 밀던 사람을 제끼고 김영선으로 내가 해놨다. 발표 날 거다. 뭐 거기서 시간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춰요. 내일 오전 하다가 내일 오전에 행사 있지. 그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5월 10일 오후에 김영선 후보로 공천 확정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5월 9일 오전에 그 통화가 이루어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창원, 의창에 누가 국힘 후보로 공천되는지 아무도 몰라야 되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가 정확하게 알고 김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한테 야, 그거 뭐 했으니까 준비하라는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당선이 됐죠. 이거는 미수가 아니고 기수잖아요. 성공한 로비였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잖아요. 이 구조가 어디하고 똑같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 때 등장하는 멋쟁 해병 단톡방의 이종호 씨의 말하고 아주 유사해요. 거기서 이종호 씨가 한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다 그대로 됐어요. 국방부 장관 뭐 언제 바뀔 거다 그러면 바뀌었고 뭐 임성근 사단장 내가 VIP한테 얘기해서 옷 벗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벗었잖아요. 그대로 다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종호 씨가 딴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이고 거기서도 영부인의 육성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공교롭게 아니 무슨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다 맞췄거든요. 맞췄다기보다는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아니 미리 아는 사람들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과거에 저도 공천 많이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 공관위원들이 막 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그 공관위원 누군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전에 알 수는 있습니다. 자네 이번에 공천 뭐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마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내 누군가하고는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겠죠. 아니 근데 명확하게 영부인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은 자네 이번에 봤는데 그걸 이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대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이거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늘.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좋은데 지금 이제 뭐 만약에라는 이런 어떤 가정보다는 정말 김건희 여사가 전화나 텔레그램이나 SNS를 했고 김영선 후보를 정말 밀었고 이런 게 밝혀지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지금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했고 뭐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근데 그렇게 누구를 파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확증은 갖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예지력을 발휘해서 좀 미래를 예지력? 내다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새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나가더라고요. 기대된다. 예. 지금 검찰에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줬다고 하는 6,3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수사 중이다. 이런 기사가 갑자기 떴는데 제가 예상해 보면 검찰은 절대로 명태균 씨를 사법 처리 못 합니다. 못 할 거예요. 왜요? 예?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죄송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빨리 언론하고 못하게 구속시키거나 이러려고 하진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그 법치 국가에서 갑자기 할 수는 없고 구속을 하더라도 하루 이틀의 여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구속영장을 여차하면 치더라도 뭐 법정에 영장 재판 받으러 나와라 뭐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아니면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가 사법 처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사인을 주는 건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기 그래요?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나오는 순간 글쎄 그
글쎄라뇨. 갖고- 예지력이 없네. 아니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법 처리 못합니다. 저도- 어지간한 사람은 아는데 이분은 진짜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사법 처리 저도 못한다고 보는 게요. 아, 그래요? 일단 2022년 선거니까 공직선거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거를 뭐 알선수재한 뇌물이나 뭐 이런 걸로 가서, 왜냐하면 5월 10일 당일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뭐 공천에 개입하고 이러면 대통령이 직무는 아니지만 뭔가 이거하고 관련된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보는 게, 어떻게 수사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겁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 검찰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고 누가 봐도 수사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여론조사 비용 준 거를 어떻게 수사를 해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명태균 씨한테 가까이 있는 핸드폰 빨리 정리하고 뭐 어디 뭐 전자레인지에 집어넣든 한강 다리에 던지든 뭐 여하튼 아니면 비밀번호를 길게 설정을 하든 이런 업무 지시를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계속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것처럼만 이제 김영우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명태균이라는 씨 본인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그 녹음을 해갖고 보여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시는 것들을 상대방들이 녹음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이거 자랑하는 분들이 꽤 몇 분 계시잖아요. 딱 그런 유형의 분이 아닌가라고 싶고, 분명히 이 지금 얘기가 드러난 건 명태균 씨가 공개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명태균 씨하고 당시에 얘기한 김영선 의원 주변의 분이 이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칠불사에서 만난 이준석 의원이나 뭐 천하람 의원 확실합니까? 근데 아무튼 아는 사람들이 밝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명태균 씨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예지력만 가지고 저도 얘기하는. 제3자에서 보면 칠불사에서 뭔가 보긴 봤겠죠, 이준석 대표도. 그러니까 그걸 그죠? 얘기를 해야죠. 또는 당대표 시절에 관여는 안 했지만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금 만약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 보이긴 해요. 이게 그 사건의 구조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소통을 한번 해보시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아니 이 사건의 핵심은 영분이에요. 아니, 자꾸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려고 그렇죠. 하시면 초점이 안 돼요. 아니라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런 내용, 소통이든 그런 내용을 개혁신당에서도 이거는 그 소위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보 가치가 얼만큼 있었느냐 그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회의 때는 무슨 텔레그램 대화방을 본다든지 돌려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 그냥 회의에서 했긴 어려웠겠지만. 말로 어떤 내용으로 김영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풀었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폭로 그 김건희 여사와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영부인과 관련한. 예. 그냥 관련 아니에요. 그 내용은 모르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김건희 근데- 여사가 지역구를 옮기라고 해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공천이 안 됐다라는 그거 게 핵심입니다. 저기 지역구로 옮기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순간에 이번 정적이 사건에 흐르니까 상당히 이준석 썰렁한데요. 대표를 몰아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이제 대표가 얘기해버리면 네, 서로- 예컨대 네. 내가 당대표 시절에 공천 과정을 나중에 들었더니 그랬다더라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뭐 큰일이 그냥 매일 터지니까 뭐. 근데 지금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게 2022년 6월 1일 선거인데 사실은 그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주가 아니고 전국에 실시된 지방선거가 핵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공천 발표 하루 전에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음. 김영선 후보 선거만 신경 썼을까요? 전국의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와 대략 250개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뭐 이 어마어마한 선거가 치러질 때인데 김영선 의원 한 명이었을까요? 근데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그때 돌아간 거는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당 대표인데 그게 당 대표하고 공관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몰랐다. 아, 그거는 마칠 시간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이 민주당 쪽 아이템도 있었는데 이거 얘기를 해보지도 못하고 끝내게 생겼네. 참. 이거 너무 재밌는데 저 이준석 의원을 CBS에서 좀 부르셔갖고 심층 인터뷰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사실은 개혁신당이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 공천을 안 주더라도 좀 설득을 해서 이걸 드러냈으면 저는 총선 알겠습니다. 판도가 네, 완전히 그건 불가능한 바뀌었을 일이에요. 텐데. 당에서 공천에 있었던 모든 거를 여기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